안녕하세요. 최순윤 작가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경제 전망이 굉장히 좋지 않으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되면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될 수 없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전 세계 경제에 얽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게 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맥락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플라자 합의를 통한 일본 엔화가 절상되었었던 것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렇게 된 다음에 일본이 30년 동안 장기 침체를 겪기는 했지만 이거를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은 과연 이게 일본 입장에서 나쁜 거였나?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플라자 회의를 해서 일본 엔화가 절상이 되면서 바로 일본의 경기 불황이 왔던 게 아니라 일본에 엄청난 호황이 온 다음에 그 호황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불황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본 엔화가 절상됐다라는 거는 사실 일본 사람들에게 나쁘지 않았었던 사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여파를 이어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이게 일본의 엔달러 차트입니다. 자, 플라자 합의를 뭐 85년, 정확한 날짜를 한번 봐볼까요? 85년 9월 22일 날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뭐 요때쯤이겠네요. 요때쯤에 보면은 엔화가 200, 뭐 20원, 216원 뭐 요 정도, 뭐 요 연도에는 230원 정도 했었는데 일본 엔화를 절상을 해야겠다. 근데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독일 같은 나라도 같이 가치를 절상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굉장히 급격하게 일본의 엔화가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일본의 엔화의 가치가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순간에 갑자기 내일부터는 일본 엔화를 우리가 값을 2배를 쳐주겠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G7, 그러니까 미국을 포함한 사실 미국이 제일 많이 샀겠죠. 미국이 일본 엔화를 무제한으로 매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일본의 엔화를 무제한으로 매입을 해준다라는 거는 어떤 측면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거의 1년도 안 돼가지고 가치가 2배나 절상이 되었으니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일본에서 햄버거를 먹으면은 뭐 예를 들어 1,000엔인데 미국에 가서 먹게 되면은 500엔이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나에게 절반의 바겐 세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일본 사람들한테 나쁘지 않은 효과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실제로 일본 사람들이 세계 여행을 휩쓸었다라고도 볼 수 있죠. 왜냐? 자국보다 다른 나라 가서 놀고 다른 나라 가서 먹고 하는 게 더 싸게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쓰고 하는 것보다 뭐 미국이라는 강력한 나라랑 선진국들이 엔화를 더 비싸게, 더 비싸게, 더 비싸게 사주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되게 썼을 수도 있겠죠. 물론 요 다음에 돈이 더 많아진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긴 하지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미국의 부동산이나 전 세계의 부동산들도 굉장히 많이 사놨고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버틴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도 우리가 일본의 엔화가 싸지니까 일본의 부동산을 사야겠다 해서 일본의 부동산을 사거나 아니면은 일본의 엔화로 환전을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미국 국채를 사거나 S&P 500을 사는 환차익을 노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거랑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이제 버블이 왔었을 때 정부에서 기업들의 돈을 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엔화가 너무 절상이 됐었으니까 기업들이 위축될까봐 이렇게 금리를 인하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돈을 풀어야지 엔화 절상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엔화를 계속 사는데 우리가 엔화를 많이 찍어내지 않으면은 엔화의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수요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하를 해가지고 일본 엔화를 찍어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일본에서 거의 무제한으로 엔화를 찍어냈음에도 미국에서 이 엔화를 계속 이렇게 가치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엔화를 계속 사줬어요. 그러니까 돈을 계속 풀어도 다른 나라들에서 엔화를 계속 사주는 기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2%대까지 내렸었던 금리를 이러면은 너무 이렇게 버블이 커지겠다 싶어가지고 6%까지 올렸더니 어, 이제 다들 알고 있는 버블이 터지는 사건이 있었죠. 이때부터 이제 일본의 금리는 0%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전 세계에서 약간 어떠한 신기한 일이 일어났냐면은 지금까지 사실 일본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지금까지 일어났거든요. 일본은 지금까지 30년 동안 물가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면은 일본은 제로 금리로 무제한 돈 찍기를 했음에도 30년 동안 물가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있었던 플라자 합의에서부터 벌어진 나비 효과라고 볼 수가 있고, 미국이 이거를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재밌는 서로의 공생관계가 형성이 되는데요. 뭐냐면은 일본의 제로 금리로 돈을 빌려서 미국의 국채를 산다라는 게 거의 공식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이거는 거의 공짜 수익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금리까지 간 적도 있었고 제로 금리가 있는데, 이거를 뭐 요즘에가 뭐라고 하냐면은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하잖아요. 와타나베 부인. 그러니까 이거를 일본에서는 뭐 국가적으로 한다라기보다 돈 많은 개인들이 이걸로 계속 돈을 굴린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게 기이하게도 미국과 일본이 무제한으로 돈을 풀 수 있는 서로 간의 장치를 마련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몇 개월 전에 뭐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뭐 공포가 다가온다라고 했었던 거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일본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미국 국채를 사줄 주체가 있을 것인가라고 해가지고 한 차례 되게 충격이 왔었죠. 왜냐면은 미국이 계속 국채를 팔아야지 계속 돈을 풀고, 지금 돈 쓸 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 국채를 많이 사주지를 않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어쨌든 가장 든든한 거는 일본이었는데, 일본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아주 아주 조금이지만 올리는데, 뭐 많이 올리는 것도 아니죠. 막 진짜 0. 이거 보니까 24년에 마이너스 0.1에서 네, 0.1로 올렸다가 이제 7월 달에 0.25로 올렸네요. 엄청 싸죠? 금리가 겨우 0.25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전 세계가 휘청했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마이너스 금리, 거의 제로 금리로 해가지고 일본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달러를 사게 되면, 물론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으니까 옛날처럼 달러가 반값이네 라고 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일본 돈을 빌려서 그걸 가지고 달러를 사면은 미국 국채에서 안정적인 이자가 나오게 되니까 이게 계속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은 굉장히 특수한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서로 처음에 의도를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의도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처음에 미국은 자기네들도 제조국으로서, 원래 미국은 제조국으로 컸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2차 세계대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넓은 땅덩어리에서 1, 2차 세계대전에 물자를 공급을 하면서 전 세계의 공장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 전쟁도 거치면서 더 강해졌는데, 일본 같은 데가 엄청나게 제조업을 잘 하다 보니까 제조업이 밀려가지고 나라 경제가 좀 위험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제조업의 경기를 좀 살려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일본의 돈을 절상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돈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미국에서 무제한으로 엔화를 계속 사줘가지고 가치를 2배나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 세계의 모든 자산이 너무너무 싸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계 여행도 많이 가고 해외의 부동산들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해외에서 일본 돈을 계속
원하니까 일본도 돈을 풀어야지 그거를 대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금리를 인하를 하니까 이제 버블이 엄청나게 생겼었고 그런 다음에 2%에서 6%까지 올렸다가 이제 경제를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0%까지 갔지만 풀어놨었던 엔화들이 이제 국내에서 도는 게 아니라 엔화를 빌려가지고 미국 국채를 사는 그러한 선순환 구조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러한 순환 구조를 좀 만들어내 가지고 지금까지 일본에서 무제한 돈 풀기를 해도 물가가 항상 그대로였고 미국도 일본을 믿고 계속 네, 국채를 찍어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일본의 원화의 가치가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일본 엔화만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의 그 모든 돈의 가치들이 떨어지고 있죠. 달러를 제외하고는. 자, 그러면은 이런 변화는 왜 있는 것인가라고 보면은 저는 이제 미국에서의 그 지금까지의 국채를 찍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기본적인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이 통화 정책의 전환점을 삼게 되는데, 저는 이게, 뭐 100% 이렇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좀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미국을 일본처럼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미국을 일본처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미국이 겪었었던 플라자비를 그러니까 일본이 겪었었던 플라자비를 똑같이 미국에 적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달러 절상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달러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요거는 왜 그러냐면은 자, 바이든이 재임했었을 때 바이든의 경제가 나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굉장히 떨어졌었지만 엔비디아를 비롯해 가지고 빅테크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AI도 엄청나게 발달을 했고 그러니까 주가도 잘했고 AI도 잘했음에도 인기가 없는 이유는 뭐냐? 경기도 좋았는데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돈 많은 사람들은 뭐 괜찮을 수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게다가 중국하고의 뭐 이렇게 관세 전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높이고 전 세계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중국에만 대한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보다 달러만 무조건 강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을 상대적으로 잡을 수 있으니까. 달러 절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데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달러를 절상을 하려면은 달러를 더 이상 안 찍으면 돼요. 근데 미국은 정부가 계속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달러를 계속 찍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하면서도 달러를 절상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찍으면서 돈의 가치를 올려야 하는 양가적 문제에 도달을 하게 됐는데 요거 자체가 일본과의 순환 구조만으로는 더 이상 어렵다라는 결론에 내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도 환율을 조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오히려 환율을 조절을 함으로써 일본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교를 해서도 일본의 엔화 가치가 굉장히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구조로 이 돈의 그 금리를 올려가지고 환율을 조정을 하는 그 단계가 아니라 더 이상 미국에서 일본의 엔화를 뭐 적극적으로 사주고 하는 그 순환 구조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런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거는 정확하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트럼프의 무기는 비트코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트럼프는 비트코인에 반대를 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이번에 비트코인 옹호자로 굉장히 변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게 그 돈을 빨아먹을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걸로 통화 정책을 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미국이 일본에 플라자비를 통해서 달러를 절상을 했었을 때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국을 해서 수출을 해야 되는 나라였었지만 지금 미국은 수출을 하는 나라
그러니까 AI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은 빅테크를 통해서 전 세계를 이렇게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미국은 수출국이기보다는 소비국으로서의 패권을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플랫폼 시장들을 꽉 잡고 있는 형국인데 그러니까 달러 절상을 해가지고 미국이 잃을 게 옛날처럼 많지가 않은 거죠. 자국의 돈 가치가 올라가는 게 자국민들에게 조금 더 좋을 수가 있으니까. 뭐 지금도 그렇죠. 반대로 생각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환전을 해가지고 미국에 가면은 너무너무 비싸거든요. 근데 반대로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쇼핑을 하거나 밥을 먹으면은 너무너무 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동남아를 가봐도 옛날처럼 싸다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야, 이거 뭐 왜 이렇게 싸? 말도 안 되게 싸네?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자, 여기서는 요 다음 거는 좀 짧게만 말씀드리고 다음 나중에 영상에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쓰임새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어, 가치가 없다. 이게 뭐냐?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트럼프도 옛날에 그런 생각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뭐냐면은 비트코인이라는 거의 가장 큰 쓰임새는 무제한으로 찍은 돈을 무제한으로 빨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비트코인 하나만으로도 비트코인이 2조 달러 정도 되고 여러 가지 다른 코인들을 보면은 뭐 몇 조 달러 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돈들이 계속 더 들어갈 소지가 크고 미국이 비트코인을 지지를 한다라고 했었으니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계속 돈을 넣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전 재산을 비트코인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겠지만 뭐 5%에서 10%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거를 굳이 따지자면은 비트코인에 들어간 돈은 뭐 주식으로 해가지고 기업을 돌리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마치 금처럼 그냥 돈을 저장하는 수단인 돈을 저장을 한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돈을 저장을 하는 거랑도 좀 달라요. 근데 많이 생겨난 돈들을 이거를 그냥 시중에 풀게 되는 거랑 그냥 어딘가에 푼 만큼의 어느 정도가 항상 그냥 묶여서 들어가서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보면은 소멸해 버리는 거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거를 잘못 이용하게 되면은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의 통화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어, 그렇게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는 담보로 삼으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뭐 제가 받아들인 쪽에 물론 담보로 삼는 것도 있고 지금 미국이 담보로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더 뜬 것도 있지만 이거 자체에 돈을 통화량을 조절하는 그래 통화량을 조절한다라는 게 좀 그 가장 적합하겠네요.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통적으로 기업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은 말도 안 된다라고 하지만 무제한으로 국채를 찍어내는데 일본이 더 이상 그 역할을 해낼 수 없고 중국도 미국 국채를 옛날보다 많이 사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른 그 일본 같은 다른 미국의 국채를 사줄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국가를 만드는 건 어렵지만 비트코인을 통해서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뭐 여기까지는 뭐 저 같은 범인들이 예측할 수 없는 거기는 하지만 자,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한국이 일본처럼 되게 힘든 이유인 건데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잃어버린 30년 동안 물가가 하나도 오르지 않았다라는 기적을 이뤄냈어요. 네.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그 엔화 의 가치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엔화가 왜 기축통화가 되었느냐라고 하면은 앞서 얘기했었던 미국과 엔화와의 그러한 순환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우리 원하는 엔화의 역할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미국의 달러 그거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죠. 미국한테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홍콩이나 뭐 동남아나 여러 나라에 우리나라 원화가 점점점 더 약해지고 있어요. 네, 일본만 제외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플라자베는 다시 나오기 힘든 전략이고 우리나라에는 미국이 쓸 생각도 없고 쓸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의 돈을 무제한으로 원화를 매입해 준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일본처럼이라도 되려면 우리나라의 물가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침체를 맞아야겠지만 제가 봤었을 때 우리나라는 앞으로 물가가 계속 올라갈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물가가 안 올라간다라는 일본의 상황이 특이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물가가 올라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네. 달러는 저렇게 강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일본처럼 된 상황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수출국으로서 맞부딪혀가지고 경쟁을 했었을 때인데 미국은 더 이상 수출국들을 경쟁을 하느냐 그 수출국들 그러니까 뭐 미국이 중국이랑 앞으로 아이폰 우리가 만들게 막 이런 느낌 아니잖아요. 물론 세계의 공장들을 미국에서 더 가져와 가지고 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미국은 지금 소비 패권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화로 인해 가지고 한국에서 만든 거를 뭐 싸게 갖고 오건 비싸게 갖고 온 그게 아니라 애초에 미국으로 갖고 와서 내가 뭔가를 하고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내가 수출을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든 거는 미국에서 사용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 애초에 모든 공장을 다 미국으로 갖고 와라 뭐 이런 거는 아니니까 자기네들의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함인 거고 기본적으로는 소비를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달러를 계속 절상할 것이 굉장히 보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앞날은 지금도 어둡다. 뭐 한 가지 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1년도에 10억짜리 집이 달러로 90만 달러였어요. 근데 지금 현재 10억짜리 집이 달러로 환산하면 69만 달러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원화로 얘기를 하니까 뭐 돈이 가격이 안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제가 전 세계에서 돈은 달러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집값은 벌써 엄청 떨어진 겁니다. 제가 옛날에도 이런 얘기를 하는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 그때보다도 훨씬 더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어, 저는 우리나라가 진짜 나중에는 약간 동남아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듭니다. 우리나라가 뭔가를 수입해 와야 되는데 수입 물가는 엄청 비쌀 거고, 음, 어쨌든 오늘도 우리나라의 암울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오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본처럼이라도 되면 다행인데 일본처럼 될 가능성도 안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